차가운 겨울바람이 서울의 낡은 골목길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낡은 간판이 위태롭게 삐걱거렸다. 간판에는 시간의 숲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 이름과는 달리 서점 내부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희미한 잉크 향이 공기 중에 짙게 배어 있었고, 먼지 쌓인 책장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만이 유일한 움직임이었다. 강지훈은 카운터 뒤에 앉아 낡은 가죽 표지의 책을 정성스럽게 닫고 있었다. 그는 이 서점의 주인이었다. 평범한 중년 남성의 모습, 약간은 피곤해 보이지만 선량한 인상의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고 고요한 눈빛. 그를 아는 동네 사람들은 그를 그저 과거의 사연이 있는 조용한 책방 주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아무도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 역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무심한 표정 뒤에는 6해 동안 단 하루도 꺼지지 않은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6년 전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았던 아들. 공식적으로는 비극적인 화재 사고였다.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모든 것은 철저히 계획된 범죄였으며 그 배후에는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의 손길은 기계적으로 책을 닫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이미 6년 전 그날의 잿더미 속을 헤매고 있었다. 아내의 마지막 미소, 아들의 포대기에서 나던 부드러운 향기, 그리고 모든 것을 삼켜버린 시뻘건 화염. 그 기억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매일 밤 그의 꿈을 헤집어 놓았다. 그는 국가정보원 최고의 블랙 요원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은 지키지 못했다. 그는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이름, 신분, 과거의 영광까지도.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그는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 한서연, 유진그룹의 총수가 된 그 여자의 주변을 맴돌며 단 하나의 증거, 단 하나의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 처절하게 발버둥쳤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도 거대한 성벽 뒤에 숨어 있었다. 그녀의 권력과 부는 그의 모든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경고했다. 그때 카운터 아래에 숨겨둔 낡은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설정된 패턴의 진동이었다. 지훈의 손놀림이 순간 멈췄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고요한 호수에서 날카로운 빙하로 변했다. 그는 주변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책을 닦는 척하며 진동을 멈췄다. 약속된 신호였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온 의미 있는 신호였다. 서점의 문에 임시 휴업 팻말을 걸고 그는 셔터를 내렸다. 어둠이 내린 서점 안에서 그는 익숙하게 책장 하나를 밀었다. 끼익 소리를 내며 책장이 옆으로 밀리자 숨겨진 철문이 나타났다. 그가 비밀번호와 지문을 입력하자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곳은 서점의 낡고 아늑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 금속적인 공간이었다. 그의 아지트였다. 벽에는 서울의 상세지도와 유진그룹의 조직도, 그리고 수많은 인물들의 사진이 복잡하게 붙어 있었다. 중앙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지난 6년간의 그의 처절한 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공간이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몇 분 후 암호가 풀리고 파일 하나가 화면에 나타났다. 파일을 여는 순간 지훈의 숨이 멎었다. 화면에는 최근에 열린 한 자선 파티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한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한 남자아이. 6살쯤 되어 보이는 귀티가 흐르는 잘생긴 아이였다. 아이의 이름은 한민준,
유진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라고 소개되어 있었다. 지훈의 눈이 아이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그 얼굴은, 그 눈매는,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는 죽은 그의 아내를 너무나도 빼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에는 지훈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도 어렴풋이 겹쳐 보였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용암처럼 뜨거워지는 것 같기도 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아이의 사진을 확대했다. 아이는 값비싼 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금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 작은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을까? 저 아이가 행복할까? 한서연 같은 여자 밑에서 자라면서 과연 제대로 된 사랑을 받고 있을까? 수많은 질문과 감정이 폭풍처럼 그의 내면을 휩쓸었다. 파일의 마지막에는 한 줄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유전자 정보 일치 확률 99.9%. 자네 아들이 틀림없네.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그의 옛 동료이자 이제는 그를 유일하게 도와주는 조력자였다. 지훈은 모니터를 꺼버렸다. 어둠 속에서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눈을 감자 아내의 얼굴과 아들의 얼굴, 그리고 한서연의 차가운 미소가 뒤섞여 나타났다. 그는 수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책상 모서리를 붙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떨렸다. 그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내 아들. 내 아들이 저 여자의 손에서 원수의 아들로 자라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을지언정. 그것은 도둑맞은 삶이었다. 빼앗긴 운명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더 이상 혼란이나 슬픔은 없었다. 오직 차갑고도 단단한 결심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지난 6년은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이었다. 그는 복수를 꿈꾸었지만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감히 품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구출 작전이었다. 그의 아들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는 벽에 걸린 유진그룹 본사 건물의 설계도를 노려보았다. 철옹성 같은 곳,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요새는 없다. 그는 그곳의 모든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우는 벽에 숨겨진 수납 공간을 열었다. 그 안에는 먼지가 쌓인 그의 옛 장비들과 함께 여러 개의 위조 신분증, 그리고 거액의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다. 그는 그 중 하나를 꺼내 들었다. 김민수라는 이름이 적힌 평범한 이력서였다. 그는 이력서의 사진을 자신의 현재 모습과 비교해 보았다. 6년의 세월은 그의 인상을 충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다시 컴퓨터를 켜고 유진 그룹의 채용 공고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보안팀, 시설관리팀, 심지어 청소 용역까지. 그는 가장 눈에 띄지 않고 가장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았다. 그의 눈이 한 공고에서 멈췄다. 유진 타워 보안 시스템 유지보수 신입사원 모집. 완벽한 자리였다. 그는 한서연의 얼굴 사진을 향해 나지막이 읊조렸다. 한서연. 네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넌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었어. 아비의 마음은 지옥에서라도 돌아온다는 걸.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뜨거운 부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시간의 숲 서점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강지우는 과거의 그림자를 모두 불태우고 오직 아들을 되찾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거대한 유진 타워가
괴물처럼 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 불빛을 바라보는 한 남자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체념이 아닌 맹렬한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기나긴 밤의 끝에서 마침내 그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유진 타워의 최상층 펜트하우스 오피스는 지상의 모든 소음과 분리된 고요한 왕국이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다. 사무실 내부는 온통 흙과 백, 그리고 차가운 크롬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마치 잘 만들어진 거대한 체스판을 연상시켰다. 이곳의 주인이자 유일한 여왕인 한서연은 이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두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유럽 지사와의 화상회의를 끝낸 참이었다. 모니터 속에서 쩔쩔매던 중년의 남자 임원들을 향해 그녀는 단 하나의 감정도 내비치지 않은 채 경쟁사의 숨통을 끊어놓을 지시를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철처럼 단단했고 그녀의 눈빛은 상대의 영혼까지 꿰뚫어보는 듯 차가웠다. 그녀에게 사업은 전쟁이었고 패배는 곧 죽음이었다. 그리고 한서연은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다. 회의가 끝나자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보고했다. 총수님, 민준 도련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서연의 얼음장 같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일었다. 그것은 따스함이나 애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마치 자신이 가장 아끼는 예술품을 감상하러 가는 수집가의 표정, 혹은 가장 공들여 만든 작품을 확인하러 가는 장인의 표정과도 같았다. 만족감과 소유욕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사무실과 연결된 또 다른 공간이었다. 그곳은 아이의 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체계적이고 교육적인 공간이었다. 벽면은 온통 책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화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여러 나라의 언어로 된 원서들과 대학 수준의 전문 서적들이 꽂혀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최첨단 교육용 스마트보드가 설치되어 있었고 구석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위압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한민주는 개인 교사와 함께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풀고 있었다. 6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집중력이었다. 아이는 또래보다 조금 작았지만 다부진 어깨와 영민해 보이는 눈빛은 사람을 압도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한서연은 조용히 다가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사랑스러움이 아닌 완벽한 후계자를 바라보는 흡족함이 어려 있었다. 거기까지.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교사가 흠칫하며 물러섰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아이의 얼굴에는 반가움보다는 긴장감이 먼저 서렸다. 어머니. 한서연은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애정 어린 스킨십이라기보다는 상태를 점검하는 듯한 손길이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어디까지지? 그녀는 아이의 대답을 듣지 않고 스마트보드에 적힌 수식을 훑어보았다. 그녀는 아이가 풀어낸 완벽한 수식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내 아들이야. 하지만 속도가 조금 느리구나. 유진의 주인은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해야 해.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녀의 칭찬 속에는 날카로운 채찍이 숨어 있었다. 민주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아이는 언제나 칭찬을 갈구했지만 어머니의 칭찬은 받을수록 오히려 더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한서연은 아이의 뺨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저녁 식사 때 보자꾸나. 그 전까지 오늘 과제는 모두 끝내도록. 그녀는 짧은 말을 남기고 뒤돌아섰다. 단 한 번도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다정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 한민주는 아들이기 이전에 그녀의 야망과 제국을 이어갈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교사와 한서연이 나가고 방에 홀로 남은 민주는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아래 세상의 아이들은 지금쯤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겠지. 아이는 값비싼 장난감들로 가득한 방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아이의 외로움을 달래주지는 못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침대 밑으로 손을 뻗어 낡은 동화책 한 권을 꺼냈다. 어머니가 알면 당장 빼앗아 버릴 몰래 숨겨둔 유일한 보물이었다. 책의 제목은 집을 찾아가는 어린 사자였다. 어미를 잃고 낯선 곳에서 자란 어린 사자가 자신의 진짜 가족을 찾아 떠나는 모험 이야기였다. 민주는 수십 번도 더 읽은 그 책을 다시 펼쳐들었다. 책 속의 어린 사자가 마치 자기 자신처럼 느껴졌다. 이 거대하고 화려한 성이 과연 자신의 진짜 집일까? 아이는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을 품은 채 책장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편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한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와 어린 민준이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고 아이는 무표정했다. 그녀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과거를 회상했다. 강지훈. 그녀가 유일하게 욕심냈지만 가질 수 없었던 남자. 그는 그녀 대신 다른 여자를 선택했고 그 여자와 아이까지 낳았다. 그것은 한서연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그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오기로 결심했다. 그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만들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에 대한 가장 완벽한 복수이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길이라 믿었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민준이 강지훈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이는 오롯이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의 회상은 비서실장의 노크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총수님, 최민호 보안실장입니다. 잠시 후 날카로운 인상을 한 남자가 사무실로 들어와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한서연의 가장 충실한 개이자 그녀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였다. 무슨 일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최근 타워 주변을 배회하는 수상한 자들에 대한 보고입니다. 아직 특이사항은 없지만 평소보다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민호의 보고에 한서연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민준이의 동선은 외부 노출은 완벽하게 차단되고 있나? 그녀에게 아들의 안전은 유진그룹의 경영권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였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네, 총수님. 도련님의 모든 동선은 24시간 감시하에 있으며 외부인과의 접촉은 완벽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최민호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한서연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쥐새끼 한 마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 만약 민준이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잘못된다면 자네 목숨으로도 부족할 줄 알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최민호가 물러간 후 한서연은 다시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그녀의 발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냈다. 그리고 저 불빛의 세계를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다.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완벽하고 견고한 제국을 그녀는 자신의 계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같은 시각 민주는 자신의 방창가에 서서 똑같은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눈에 비친 도시의 불빛은 아름답기보다는 차갑고 외로워 보였다. 아이는 동화책 속 어린 사자를 떠올렸다. 과연 어린 사자는 진짜 집을 찾았을까?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나의 진짜 집은 어디일까? 그 작은 속삭임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한 채 거대한 유리창에 부딪혀 흩어졌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장 속에서 작은 새는 진짜 하늘을 꿈꾸고 있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죽었다. 그의 자리에는 김민수라는 이름의
약간은 어수룩해 보이지만 성실한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안경을 써서 날카로운 눈빛을 감추고 일부러 어깨를 조금 구부정하게 만들어 과거에 훈련된 요원의 흔적을 지웠다. 그의 손에는 유진그룹 보안 시스템 유지보수팀에 지원하는 이력서가 들려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는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면접은 예상대로 딱딱하고 기계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면접관은 경계심이 많아 보이는 중년의 팀장이었고 그 옆에는 기술적인 질문을 던지는 젊은 엔지니어가 앉아 있었다. 김민수, 즉 강지훈은 적당히 긴장한 표정을 유지하며 그들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다. 그의 대답은 교과서적으로 완벽했지만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특유의 여유로움은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우리 회사의 보안 시스템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김민수 씨가 과연 이 복잡한 시스템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팀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그는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물론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배우려는 의지와 성실한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시스템을 직접 다루며 성장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대답은 면접관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다. 며칠 후 그는 합격 통보를 받았다. 유진 타워에 첫 출근을 하던 날 그는 거대한 빌딩의 로비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천장,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그를 압도하는 듯했다. 사방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의 렌즈가 보이지 않는 눈이 되어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는 이곳이 적의 심장부이며 한 번의 실수가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그가 배속된 곳은 지하 3층에 위치한 중앙통제실이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빌딩의 모든 구역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었고 서버 스토이카의 팬이 돌아가는 소음이 낮게 울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박 선배라고 불리는 경력 10년 차의 베테랑 엔지니어가 붙었다. 박 선배는 신입에게 의뢰 그렇듯 약간은 귀찮아하면서도 기본적인 업무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지훈은 어수룩한 신입 사원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그는 박 선배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메모하며 간단한 실수도 일부러 저지르며 경계심을 풀게 만들었다. 그는 순진한 질문을 던지는 척하며 건물의 구조와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선배님, 펜트하우스 층은 보안 등급이 완전히 다르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저희 같은 하급 직원은 아예 접근조차 불가능하겠네요. 박 선배는 으쓱하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거긴 총수님이랑 어린 도련님만 생활하는 하늘 위의 궁전이야. 우리 같은 개미들은 평생 구경도 못해. 모든 시스템이 중앙통제실과도 분리된 독립 서버로 운영되고 출입 기록은 최민호 실장한테 직통으로 보고된다고 하더군. 지우는 그 정보를 머릿속에 깊이 새겼다. 독립 서버, 그리고 최민호 실장. 그 두 가지가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이었다. 그의 업무는 타워 전체의 보안 단말기를 점검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업무를 기회로 삼아 건물의 모든 구석구석을 합법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는 수십 개의 층을 오르내리며 환기구의 위치, 전력선의 경로, 통신 케이블의 구조까지 눈과 머리에 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유진 타워의 3차원 설계도가 점점 더 정교하게 완성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상층부의 통신 장비를 점검하기 위해 45층의 기계실에 있었다. 그곳은 일반 직원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으로 창문을 통해 로비의 상황을 감시하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잠시 고개를 든 그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다. 한서연이 비서들과 함께 로비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작은 아이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민준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모니터를 통한 차갑고 왜곡된 이미지였지만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지훈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아들의 실제 모습이었다. 아이는 값비싼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나이에 맞지 않게 어둡고 굳어 있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달려내려가 아이를 품에 안고 싶었지만 그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이, 김민수, 뭐해? 정신 안 차려? 함께 있던 동료의 목소리에 그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다시 작업에 몰두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들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 아이를 저 차가운 여자에게서 구해내야만 한다. 그 결심이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그날 이후 그의 움직임은 더욱 대담하고 치밀해졌다. 그는 자신의 기술적 지식을 이용해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유지보수 작업을 하는 척하며 보안 시스템의 로그 파일에 자신만의 백도어를 심었다. 아주 미세한 코드 조각이라 최고의 전문가라도 발견하기 힘들 정도의 흔적이었다. 이 백도어는 훗날 그가 시스템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이었다. 그는 또한 직원들의 동태를 살폈다. 누가 한서연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지, 누가 불만을 품고 있는지, 그는 식당에서, 휴게실에서 다른 직원들의 대화를 귀담아 들으며 정보를 수집했다. 그는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자신만의 관계도를 그려나갔다. 이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내부의 균열을 이용해야만 했다. 어느덧 유진 타워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는 이제 성실하지만 약간은 굼뜬 신입으로 동료들에게 인식되었다. 아무도 그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지훈은 야근을 핑계로 모두가 퇴근한 서버실에 홀로 남았다. 수만 개의 케이블과 수백 개의 서버가 내는 기계음이 마치 거대한 괴물의 심장 소리처럼 들렸다. 이곳이 바로 유진 타워의 두뇌이자 심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휴대용 단말기를 서버에 숨겨진 포트에 연결했다. 그리고 낮에 심어두었던 백도어를 통해 시스템의 최상위 관리자 권한에 접근을 시도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방화벽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모든 것이 발각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작업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고 움직였다. 마침내 화면에 ACCESS 그랜트했드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그는 성공했다. 그는 유진 타워의 신이 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즉시 펜트하우스 층의 독립 보안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확인했다. 예상대로 몇 겹의 철통 같은 방어막이 쳐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그 방어막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쥐어져 있었다. 지훈은 연결을 끊고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 그는 땀으로 축축한 손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거대한 서버들을 둘러보았다. 이 철옹성 같던 요새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험난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읊조렸다. 민준아, 아빠가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그의 목소리는 기계음에 묻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도 단단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민수라는 이름은 유진 타워의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그는 더 이상 어수룩한 신입이 아니었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동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가끔은 소소한 부탁을 들어주는 믿음직한 동료. 그의 존재감은
공기처럼 희미해서 누구도 그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강지훈이 원했던 바였다. 그는 그림자가 되어 건물의 혈관을 따라 흐르며 정보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의 다음 목표는 시스템 너머에 사람의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를 얻는 것이었다. 그는 몇 주간의 관찰 끝에 한 명의 목표물을 정했다. 자료관리실의 이 부장이었다. 그녀는 유진그룹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지만 한서연이 총수로 부임한 이후 한직으로 밀려나 불만이 가득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했고 현재의 냉혹한 기업 문화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지우는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접근했다. 그녀의 낡은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수리해 주었고 점심시간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옛날 다방에 커피를 사다 주며 말동무가 되어 주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푸념을 들어주기만 했다. 과거가 얼마나 좋았는지, 현재의 젊은 것들은 얼마나 예의가 없는지, 그리고 한서연 총수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요즘 세상은 너무 삭막해. 사람은 없고 실적만 있지. 어느 날 이 부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총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 같지만 가끔은 너무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의 말에 이 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낮추었다. 차갑다마다 얼음장이지. 자기 목표를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야. 6년 전 화재 사고 때도 그랬다고. 지훈의 심장이 철렁했지만 그는 표정 변화 없이 되물었다. 6년 전 화재 사고라면? 이 부장은 자기가 실언을 했음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었다. 지훈은 이 작은 실마리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며칠에 걸쳐 이 부장의 신뢰를 더욱 얻어냈고 마침내 그녀의 도움으로 과거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냈다. 그녀는 그저 옛날 자료들을 디지털화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의 말을 순진하게 믿었을 뿐이다. 먼지 쌓인 지하 자료실에서 지훈은 마침내 그가 찾던 것을 발견했다. 6년 전 화재 사고와 관련된 서류 뭉치였다. 공식적인 보고서와는 별개로 당시 한서연이 개인적으로 지시했던 몇몇 용역 계약서들이 있었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에 거액의 자물료가 지급된 내역, 그리고 그 자금의 최종 행선지는 교묘하게 지워져 있었다. 이것은 방화와 증거인멸의 명백한 흔적이었다. 그는 몰래 서류들을 스캔하여 자신의 암호화된 서버로 전송했다. 이것은 한서연의 목에 들이댈 수 있는 첫 번째 칼날이었다. 하지만 증거를 손에 넣은 기쁨도 잠시, 그의 마음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 차가운 서류들은 그의 아내가 얼마나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어떤 여자의 손에 길러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복수심과 부성애가 그의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바로 다음 날 그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펜트하우스와 연결된 온실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에 문제가 생겨 긴급 점검 지시가 내려온 것이었다. 그 구역은 최민호 실장의 직속 부하들이 관리하는 곳이었지만 마침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가장 가까이 있던 지훈에게 임무가 떨어진 것이었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공구함을 챙겨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온실은 하늘에 떠 있는 작은 숲과도 같았다. 희귀한 식물들이 내뿜는 싱그러운 향기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그를 감쌌다. 그는 제어판을 수리하는 척하며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 유리문 너머 온실과 연결된 작은 휴게 공간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민준이었다. 모니터로만 보던 아들이 바로 그의 눈앞에 있었다. 아이는 푹신한 소파에 앉아 두꺼운 책에 코를 밟고 있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아이의 까만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아이는 이따금채기 어려운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가 이내 무언가를 깨달은 듯 작은 입술을 오물거렸다. 그 모든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지훈의 심장의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지훈은 거대한 야자수 잎사귀 뒤에 몸을 숨긴 채 넋을 잃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 얼굴인가. 얼마나 안고 싶었던 작은 몸인가. 아내를 닮은 눈, 자신을 닮은 코, 아이는 그들이 나눈 사랑의 명백한 증거였다. 하지만 그는 아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아빠라고 부를 수도 한 번 안아볼 수도 없었다. 그는 그저 이름 없는 기술자 김민수일 뿐이었다. 그때 민준이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잠시 동안 아이의 시선이 지훈이 숨어 있는 쪽을 향하는 것 같았다. 지훈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아이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훈은 느낄 수 있었다. 아이의 눈동자 속에 담긴 깊은 외로움을. 저 아이는 행복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아이였다. 그는 터져나오려는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재빨리 제어판의 수리를 마쳤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는 것은 위험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모습을 눈에 담고 조용히 온실을 빠져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한편 한서연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사업은 번창했고 그녀의 아들은 천재로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마치 잘 짜인 교향곡에 불협화음이 섞여 들어온 듯한 아주 미세하지만 신경을 거스르는 이물감이었다. 그녀는 최민호 실장을 호출했다. 최 실장, 요즘 타원의 보안에 문제는 없나? 그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최민호는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있게 대답했다. 네, 총수님, 어떠한 문제도 보고된 바 없습니다. 하지만 한서연은 만족하지 못했다. 느낌이 좋지 않아. 마치 누군가가 내 성벽을 엿보고 있는 기분이야. 오늘부로 모든 구역의 보안 등급을 한 단계 격상시켜. 특히 민준이 주변은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게 해. 그녀의 직감은 맹수처럼 날카로웠다. 그날 밤 강지우는 자신의 아지트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이 빼낸 비자금 서류들을 모니터에 띄워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늘 몰래 찍은 민준의 사진을 확대해 놓았다. 한쪽은 그녀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였고 다른 한쪽은 그가 되찾아야 할 삶의 이유였다. 그는 두 개의 화면을 번갈아 보았다. 아들을 직접 본 후 그의 임무는 더욱 명확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이것은 심판이자 구원이었다. 한서연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의 아들을 저 황금 세장에서 꺼내와야만 한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훨씬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강지훈의 존재는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와 같았다. 처음에는 미미했던 파문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 연못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다. 그는 한서연의 철옹성의 균열을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은 소동을 일으켰다. 깊은 밤, 그는 자신의 백도어를 이용해 펜트하우스와는 전혀 상관없는 20층의 서버실에서 아주 잠깐 동안 가상의 오류 신호를 발생시켰다.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유진 타워의 완벽한 보안 시스템은 그 미세한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 경보는 즉시 최민호 실장의 개인 단말기로 전송되었다. 그는 한밤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을 보고받았다.
보고 내용은 사소했다. 시스템 재부팅 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단순한 기계적 결함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었다. 하지만 최민호는 그런 부류의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냄새를 맡는 하이에나처럼 아주 작은 피 냄새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중앙 통제실로 향했다. 그의 등장에 근무 중이던 요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해당 시간대 모든 로그 기록과 CCTV 영상을 확보해 오류가 발생한 서버에 접근 권한이 있는 모든 직원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 시간대 알리바이도 전부 확인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공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한서연의 의심이 그의 편집증적인 완벽주의에 불을 지핀 것이었다. 다음 날 유진 타워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민호의 지시 아래 보안팀은 대대적인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김민수라는 이름은 당연하게도 용의 선상에 올랐다. 그는 해당 서버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팀의 일원이었기 때문이었다. 지훈은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상대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오후가 되자 지훈은 최민호의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사무실은 한서연의 집무실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잘 단련된 무인 오렌의 방처럼 빈틈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최민호는 책상에 앉아 지훈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사람의 뼈를 발라낼 듯 날카롭고 집요했다. 김민수 씨, 어젯밤 2시 17분에 뭘 하고 있었지? 신문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지훈은 준비한 대로 약간 긴장한, 그러나 무고한 직원의 모습을 연기했다. 어젯밤에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순히 대답했다. 최민호는 코웃음을 쳤다. CCTV 기록을 보니 자네가 그저께 문제의 서버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더군. 뭔가 특별한 점은 없었나? 그의 질문은 덫과 같았다. 지훈은 그 덫을 조심스럽게 피해갔다.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스템이 조금 오래되어서 그런지 응답 속도가 약간 느리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기 점검 매뉴얼에 따라 최적화 작업을 해두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전문 용어를 섞었으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조작해둔 가짜 로그 기록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번 오류가 소프트웨어 충돌보다는 노후된 하드웨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태연하게 설명했다. 최민호는 지훈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저 순진해 보이는 얼굴 뒤에 무언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의 대답은 논리적으로 완벽했고 그에게서는 어떠한 빈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알았네. 돌아가 봐도 좋아. 하지만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불필요한 행동은 삼가도록. 최민호는 마지못해 그를 돌려보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그의 마음에 뿌려진 후였다. 그날 이후 지훈은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눈들이 따라붙었음을 직감했다. 복도를 걸을 때도,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길에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최민호가 자신을 감시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본격적인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 시작되었다. 그는 일부러 더 평범하게 행동했다. 동료들과 농담을 하고 퇴근 후에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는 등 완벽한 김민수로 살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그의 진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는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해 더욱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야 했다. 그는 공공 와이파이와 여러 개의 프록시 서버를 이용해 원격으로 유진 타워의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리고 최민호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새로운 미끼를 던졌다. 그는 유진 그룹의 경쟁사인 태성그룹이
내부 정보를 빼내려 한 것처럼 보이는 가짜 디지털 흔적을 만들었다. 이 미끼는 제대로 먹혀들었다. 기업 스파이의 가능성이 제기되자 최민호는 수사 인력의 절반을 그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의 집요한 감시망에 잠시 균열이 생긴 틈을 타 지훈은 다시 한번 대담한 작전을 실행했다. 그는 한서연의 개인 비서실 컴퓨터에 접근하여 그녀의 외부 미팅 일정과 동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 정보 속에는 민준이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는 날짜와 시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제 그는 아들을 다시 볼 수 있는, 어쩌면 아주 잠깐이라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손에 넣은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은 더욱 커졌다. 최민호는 비록 잠시 혼란에 빠졌지만 여전히 그를 향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었다. 그는 점점 더 강하게 조여오는 포위망을 느끼고 있었다. 유진 타워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두 남자의 보이지 않는 수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최민호는 중앙통제실에 홀로 남아 지난 며칠간의 김민수에 대한 감시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다. 영상 속 남자는 지극히 평범했다. 동료와 커피를 마시고 기계를 고치고 지루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한다. 하지만 최민호는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며 무언가 위화감을 느꼈다. 그것은 남자의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행동하지 않는 순간들이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등 뒤에서 갑자기 나타났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놀라며 돌아볼 것이다. 하지만 김민수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아주 미세한 시간 차이로 먼저 고개를 돌렸다. 복도 모퉁이를 돌 때도 그의 시선은 항상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먼저 확인했다. 이것은 평범한 기술자가 가질 수 있는 습관이 아니었다. 이것은 혹독한 훈련을 통해 몸에 밴 생존 본능이었다. 최민호는 화면을 정지시키고 남자의 얼굴을 확대했다. 평범한 인상,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얼굴. 하지만 그 고요한 눈빛 속에 무언가 숨겨져 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같은, 혹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용암 같은 무언가가 최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너는 대체 누구지? 그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다. 저 남자는 유진 타워에 들어온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였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자신의 임무였다. 강지우는 손에 쥔 일정표를 내려다보았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한민주는 35층에 위치한 음악 감상실에서 개인 교습을 받는다. 그곳은 일반 직원들의 출입은 통제되지만 임원들을 위한 휴게 공간과 연결되어 있어 보안 시스템 점검이라는 명목하에 접근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곳이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일지도 몰랐다. 그는 이 만남을 위해 지난 며칠간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는 음악 감상실의 음향 및 공조 시스템에 대한 정기 점검 요청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결제 라인에 올렸다.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건물의 설계도를 다시 한번 훑어보며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와 경호원들의 예상 동선을 머릿속에 그렸다. 아이를 잠시라도 혼자 있게 만들 작은 소동,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을 파고들 자신만의 동선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되었다. 수요일 오후 지훈은 익숙한 작업복 차림으로 35층에 도착했다. 복도는 고급 카펫이 깔려 있어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공기 중에는 희미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음악 감상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문틈으로 아이와 교사가 나누는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지만 그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계획대로 움직였다.
복도 끝에 있는 작은 탕비실로 향한 그는 미리 준비해온 소형 무선 장치를 이용해 그곳에 화재 경보기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냈다. 경보음이 울리지는 않았지만 중앙 통제실과 경호원들의 단말기에는 오작동 의심 신호가 떴을 터였다. 예상대로 잠시 후 음악 감상실의 문이 열리고 아이의 개인 교사와 경호원이 밖으로 나왔다. 도련님, 잠시만 안에 계세요.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경호원은 아이에게 다짐을 받고는 탕비실 쪽으로 향했다. 교사도 그 뒤를 따랐다. 마침내 아이가 혼자 남았다. 지훈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1, 2분 남짓이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음악 감상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보안 시스템 점검 나왔습니다. 그는 일부러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아이는 커다란 헤드폰을 쓴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지우는 애써 아이의 눈을 피하며 벽에 부착된 제어판으로 다가가 연장을 꺼내는 척했다. 그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아이에게 등을 보였다. 지금이라도 뒤돌아서 아이를 끌어안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온몸이 떨려왔다. 그는 일부러 손에서 작은 드라이버를 떨어뜨렸다. 땡그랑 소리를 내며 드라이버가 굴러가 아이의 발치에 멈췄다. 그리고 그 옆으로 그의 주머니에서 실수로 작은 나무 조각 하나가 함께 떨어졌다. 그것은 그가 6년 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들을 위해 직접 깎아 만든 작은 새 모양의 조각이었다. 세상에 단 2개뿐인 그와 아들만이 나눠 가질 예정이었던 물건이었다. 민주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발밑에 떨어진 것들을 보았다. 아이는 헤드폰을 벗고 소파에서 내려와 그것들을 주었다. 아이는 드라이버를 먼저 건네주고는 손에 쥔 작은 나무새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아저씨, 이거 뭐예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그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지훈은 천천히 돌아앉아 아이와 눈을 맞추었다. 그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감정을 억누르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 그건 그냥 오래된 행운의 부적이란다. 지니고 있으면 나쁜 것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그는 아이의 손에 들린 나무새를 보았다. 그 작은 손 안에 잃어버렸던 지난 6년의 세월이 담겨 있는 것만 같았다. 민주는 조각을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예뻐요. 그리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아이의 말에 지훈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이가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핏줄을 통해 전해지는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감을.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똑똑한 아이 같구나. 하지만 똑똑한 사람도 가끔은 보호가 필요하단다. 이걸 잠시 가지고 있으렴. 힘이 되어줄 거야. 강해져야 한다. 꼬마야. 그의 눈빛에는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수만 가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는 맹세까지. 민주는 그의 슬픈 눈빛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다. 처음 보는 아저씨였지만 마치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때 복도에서 경호원과 교사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제어판 덮개를 닫았다. 점검 끝났습니다. 그럼 그는 짧게 말하고는 서둘러 방을 빠져나왔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걸었다. 만약 한 번이라도 뒤를 돌아본다면 모든 계획을 망치고 아이를 향해 달려갈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방에 남은 민주는 손에 쥔 나무새를 자신의 주머니 속에 조심스럽게 숨겼다. 경호원과 교사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왜 그 아저씨의 목소리는
그렇게 슬프게 들렸을까? 왜 나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았을까? 아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주변 세계에 대해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작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한편 가장 가까운 비상계단으로 몸을 피한 지우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완벽했던 김민수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강지훈이라는 한 아버지의 무너진 마음이 드러났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터져나오는 눈물을 삼켰다. 아들의 체온, 아들의 목소리, 아들의 눈빛. 그 모든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동시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다. 그는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아들을 저 외로운 성에서 하루라도 빨리 꺼내야만 했다. 이번 만남은 그의 마음에 꺼져가던 불씨를 거대한 화염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벽에 부딪힌 그의 손등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아들을 되찾을 다음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두 개의 공간에서 두 명의 남자가 잠 못 이루고 있었다. 유진타워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한민주는 주머니 속에서 몰래 꺼낸 작은 나무새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아이의 유일한 비밀이자 따뜻한 위안이 되었다. 그리고 도시의 어둡고 낡은 서점 위 아지트에서 강지우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또 하나의 나무새를 꺼내 손에 쥐었다. 두 개의 나무새, 끊어질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연결고리가 마침내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한민준에게 작은 나무새는 세상의 유일한 비밀이자 가장 큰 위안이었다. 아이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면 주머니 속에서 새를 꺼내 부드러운 나무의 감촉을 느끼곤 했다.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날 만났던 아저씨의 슬픈 눈빛이 떠올랐지만 무섭기보다는 오히려 그립다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아이의 내면에 작은 변화의 싹이 트고 있었다.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 변화를 겉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식사 시간에 무심코 한서연에게 물었다. 어머니, 사람은 왜 슬픈 눈을 가지게 되나요? 뜬금없는 질문에 한서연의 젓가락질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날카롭게 아이를 쳐다보며 되물었다. 갑자기 그런 건 왜 묻지? 민주는 움찔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책에서 읽었어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그리고 며칠 후 한서연은 아이의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다가 아이의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바로 그 작은 나무새였다.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것을 주워들었다. 조잡하지만 정성이 담긴 손으로 만든 물건이었다. 이런 물건은 그녀가 아이에게 사준 적이 없었다. 그녀의 완벽한 통제하에 있는 이 성 안의 존재에서는 안 될 물건이었다. 민준아, 이게 어디서 났지?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아이는 그 안에 숨겨진 서늘함을 느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 아저씨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주웠어요. 정원에서요. 아이는 거짓말을 했다. 한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생긴 균열의 증거였다. 그녀는 즉시 최민호를 호출했다. 그녀는 그의 앞에 나무새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게 어떻게 민준이 손에 들어갔는지 알아내. 내 성 안에 쥐새끼가 돌아다니고 있어. 당장 찾아내. 그녀의 분노에 최민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유진타워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총동원하여 이 작은 나무새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조사는 집요하고 무자비하게 이루어졌다. 최민호는 지난 몇 주간의 모든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35층 음악 감상실 복도에서 김민수가 아이와 스쳐 지나가는 아주 짧은 순간을 포착해냈다. 그 순간 김민수의 손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그가 이전에 일으켰던 시스템 오류, 그리고 이 나무새, 모든 조각들이 김민수라는 한 점을 향하고 있었다. 최민호는 김민수의 신원조회를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경로가 아니었다. 그는 뒷세계의 해커와 정보상들을 동원해 그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쳤다. 표면적인 신상 정보는 완벽했지만 그 이면을 파고들수록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점들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국가정보원에 폐기된 데이터베이스 깊숙한 곳에서 그는 김민수와 놀랍도록 닮은 한 남자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강지훈. 6년 전 작전 중 사망 처리된 NIS의 전설적인 블랙 요원. 그리고 그의 신상 파일에는 가족 관계가 적혀 있었다. 아내, 그리고 6년 전 화재 사고로 함께 사망한 갓 태어난 아들. 그 순간 최민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서연에게 연결했다. 총수님, 찾았습니다. 지금 즉시 보고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한서연은 최민호의 보고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나 놀라움이 아닌 모든 감정이 사라진 새하얀 가면처럼 보였다. 강지훈, 죽었어야 할 남자가 살아 있었다. 감히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자신의 아들에게 접근했다. 그녀가 짓밟고 파괴했다고 믿었던 과거의 망령이 복수의 칼날이 되어 자신의 심장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침묵이 깨진 것은 한순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찾아. 그녀의 눈은 뱀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체포하라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서 존재 자체를 지워버려. 흔적도 남기지 마. 알겠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리가 가득했다. 그녀의 제국을 위협하는 자는 누구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그것이 강지훈이라면 더욱. 그 순간 유진 타워는 거대한 사냥터로 변했다. 모든 출입구가 봉쇄되고 타워 내부에 비상 경계령이 내려졌다. 최민호가 이끄는 수십 명의 정예 보안 요원들이 중무장을 한 채 각 층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김민수, 즉 강지훈의 얼굴 사진이 모든 요원들의 단말기에 전송되었다. 거대한 강철의 덫이 그를 향해 조여오고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들보다 한 발 빨랐다. 그는 자신이 설치해둔 시스템 감시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인 활동을 감지하는 순간 모든 것을 파악했다. 복도를 지나치던 한 요원의 단말기에 뜬 자신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에는 당황이나 공포가 없었다. 오직 냉철한 판단과 훈련된 본능만이 존재했다. 그는 요원들의 눈을 피해 가장 가까운 환기구로 몸을 숨겼다. 좁고 어두운 통로를 기어가며 그는 자신이 머릿속에 그려두었던 탈출 경로를 따라 이동했다. 그는 자신의 단말기로 건물의 중앙 시스템에 접속해 일부 구역의 전력을 차단하고 소방 시스템에 혼선을 주어 요원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었다. 계산된 후퇴였다. 그는 건물의 가장 깊숙한 곳, 거대한 배수관이 지나가는 지하 통로를 통해 마침내 유진 타워를 빠져나왔다. 도시의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폐를 파고들었다. 그는 뒤를 돌아 거대한 유진 타워를 보았다. 수많은 불빛이 켜진 채 마치 분노한 괴물처럼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패배하지 않았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안전가옥으로 몸을 피했다.
낡은 서점이 아닌 도시 외곽에 버려진 공장이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자신이 확보한 모든 것을 확인했다. 한서연의 비자금 내역, 방화의 증거, 그리고 민준의 외부 활동 스케줄. 이제 그는 더 이상 성 안으로 잠입하는 쥐가 아니었다. 그는 밖에서 성을 공격할 준비가 된 늑대였다. 잠복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전면전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결심을 다졌다. 한서연, 네가 먼저 시작했어. 이제 내 방식으로 끝내주지. 어둠 속에서 강지우는 반격에 첫 수를 두었다. 그는 더 이상 쫓기는 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냥꾼이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수집하고 분석해온 한서연의 모든 비리,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어리석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터뜨리지 않았다. 그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의 탐사 보도 전문 기자와 과거 NIS 시절 인연이 있었던 강직한 성품의 특수부 검사에게 각각 다른 종류의 암호화된 파일을 전송했다. 파일이 전송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세상은 뒤집혔다. 유진그룹, 수조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한서연 총수, 6년 전 화재 사고, 연루 정황 포착. 스마트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고 인터넷 뉴스 포털은 유진그룹에 대한 기사로 도배되었다. 증권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유진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한서연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견고한 제국이 단 몇 시간 만에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유진타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홍보팀과 법무팀의 전화기는 불이 났고 임원들은 창백한 얼굴로 복도를 뛰어다녔다.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한서연은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평소의 냉정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배신감에 휩싸인 맹수의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강지훈, 그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 틀림없었다. 당장 모든 언론사에 연락해 기사를 내리라고 압력을 넣어 허위 사실 유포로 전부 고소해버려. 그녀는 비서실장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그녀의 법무팀은 즉각 움직였지만 상황은 그녀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지훈이 제공한 증거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명백했다. 계좌 거래 내역, 내부 보고서, 심지어 관련자들의 음성 파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검찰이 유진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까지 터져나왔다. 한서연은 자신의 모든 힘이 쏠린 제국이 불타는 동안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는데 집중했다. 바로 한민준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최종 목표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최민호에게 명령했다. 민준이를 당장 별장으로 옮겨 그곳의 경비 인력을 3배로 늘리고 내 허락 없이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들여보내지 마. 그녀에게 아들은 이제 그녀의 마지막 보루이자 유일한 집착이었다. 한서연과 유진그룹 전체가 언론과 검찰의 공세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강지우는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예상대로 한서연은 민준을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비밀 별장으로 옮겼다. 그곳은 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현대적인 요새였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그 요새의 설계도와 보안 시스템의 구조도가 이미 손안에 있었다. 그는 버려진 공장에 차려진 아지트에서 별장 침투 계획을 세웠다. 벽에는 별장의 위성 사진과 내부 구조도, 그리고 경비원들의 교대 근무표가 붙어 있었다. 이것은 유진타워 잠입과는 차원이 다른 작전이었다. 그곳은 민간인이 아닌 최민호가 직접 고용한 최정예 용병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는 비살상용 마취총과 연막탄, 그리고 모든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소형 EMP 장치를 준비했다. 한편
갑작스럽게 낯선 별장으로 옮겨진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아이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익숙한 도시의 불빛 대신 어둡고 음산한 숲만이 보였다. 집안의 어른들은 모두 굳은 얼굴로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분주하게 움직였다. 민주는 자신을 돌보는 보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왜 갑자기 여기로 온 거예요? 보모는 그저 도련님께서는 아무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아이는 방 안에 홀로 남겨졌다. 불안한 마음에 아이는 주머니 속의 작은 나무새를 꺼내 꽉 쥐었다. 그때 텔레비전에서 유진 그룹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화면에는 기업 스파이라는 자막과 함께 한 남자의 사진이 보였다. 비록 흐릿하게 처리되었지만 민주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자신에게 나무 새를 주었던 슬픈 눈을 가진 그 아저씨였다. 아이의 작은 마음 속에 더 큰 의문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작전 당일 밤, 마치 하늘도 지온을 돕는 듯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빗소리는 그의 움직임을 감춰줄 최고의 엄폐물이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특수복을 입고 얼굴에는 위장 크림을 발랐다. 그는 별장의 높은 담벼락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장비를 점검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생일대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사의 눈빛이었다. 그는 허리춤에서 절단기를 꺼내 철조망을 잘랐다. 치직하는 작은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그는 소리 없이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섰다. 별장의 정원에는 수십 개의 동작 감지 센서와 적외선 감시 카메라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모든 센서의 위치와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그 감시망을 뚫고 건물 본체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의 손목에 찬 시계가 조용히 진동했다.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이었다. 5분의 공백. 그 시간 안에 그는 별장의 메인 전력 시스템에 접근해야 했다. 그는 벽을 타고 2층 발코니로 올라가 미리 파악해둔 창문을 통해 안으로 잠입했다. 제국의 심장을 향한 첫 번째 공격은 성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들을 향한 마지막 구출 작전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며 자신의 아들이 갇혀 있을 방을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강지우는 유령처럼 별장 내부를 이동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친 것처럼 정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는 복도를 순찰하던 경비원 2명을 소리 없이 제압했다. 한 명은 목 뒤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해 잠재웠고 다른 한 명은 마취총으로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 그의 목표는 살인이 아니었다. 오직 아들을 되찾는 것, 그뿐이었다. 그는 마침내 민준의 방문 앞에 도착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그가 만든 소형 전자교란기가 잠금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그는 방 안으로 들어섰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두려운 눈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맹렬한 폭풍우 소리에 겁을 먹은 듯 보였다. 민준아, 지훈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아이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아이는 검은 옷을 입은 낯선 남자의 모습에 잔뜩 경계했지만 남자가 얼굴에 마스크를 벗자 아이의 눈이 커졌다. 슬픈 눈을 가졌던 그 아저씨였다. 지훈은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민준아, 내가 내 아빠다. 널 집으로 데리러 왔어. 그는 품속에서 자신이 간직해온 또 하나의 나무새를 꺼내 보여주었다. 민준이 가진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민준은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나무새와 아저씨의 손에 들린 나무새를 번갈아 보았다. 아이의 눈동자가 혼란으로 흔들렸다.
바로 그 순간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민호와 그의 부하들이 들이닥쳤다. 거기까지다, 강지훈. 최민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훈의 전자 교란을 뚫고 예비 전력으로 비상 시스템을 가동시킨 것이었다. 지훈은 재빨리 민준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다. 전투는 짧고 격렬했다. 지훈은 총을 든 부하들을 향해 연막탄을 던져 시야를 가린 뒤 곧바로 최민호에게 달려들었다. 두 남자는 좁은 방 안에서 서로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다. 최민호의 공격은 무자비하고 강력했지만 지훈의 움직임은 오랜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간결하고 효율적인 살인 기술 그 자체였다. 그는 오직 아들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싸웠다. 몇 번의 격렬한 공방 끝에 지훈은 책상 위의 스탠드를 이용해 최민호의 머리를 가격하고 그의 관절을 꺾어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나머지 부하들도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겁에 질린 민준의 손을 잡고 방을 빠져나왔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니.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그들이 별장의 중앙홀에 다다랐을 때 마지막 관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평소의 우아하고 냉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머리가 헝클어진 채 떨리는 손으로 작은 권총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내 아들을 두고 가, 강지훈.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이것은 힘과 기술의 싸움이 아니었다. 심리와 의지의 전쟁이었다. 지훈은 민준을 보호하며 그녀와 마주 섰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한서연. 넌 내 아내를 죽이고 내 아들을 훔쳐갔어. 내 거짓된 제국은 내 죄 위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어.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한서연은 그의 말을 비웃으며 민준을 향해 애원하듯 말했다. 민준아, 이리 오렴. 엄마한테 와. 저 남자는 범죄자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잖니. 세상 최고의 것들만 너에게 주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했다. 그녀가 준 것은 모든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진실도 한 조각의 진정한 사랑도 없었다. 민주는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자신을 길러준 차가운 어머니와 자신을 구하러 온 따뜻한 눈빛의 아버지 사이에서 아이는 한서연의 광기 어린 눈빛과 자신을 굳건히 지켜주는 지훈의 등을 번갈아 보았다. 아이의 작은 손이 주머니 속 나무새를 꽉 쥐었다. 그리고 아이는 마침내 자신의 선택을 내렸다. 민주는 한서연에게서 등을 돌려 지훈의 다리를 향해 작은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의 바지를 꽉 붙잡았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명확한 대답이었다. 그 순간 한서연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의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잃었고 모든 것을 잃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때 홀의 대형 텔레비전 화면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검찰이 유진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장면, 그녀의 충신들이 줄줄이 체포되는 모습, 그리고 끝없이 추락하는 주가 그랩, 그녀의 제국이 실시간으로 잿더미가 되어가는 모습이 아들의 외면과 함께 그녀의 눈에 비쳤다. 안 돼. 한서연은 총을 든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그 순간 별장의 유리창이 깨지며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지훈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상황을 제압하고 망연자실한 한서연의 손에서 총을 빼앗아 수갑을 채웠다. 몰락한 여왕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허무했다. 바깥에 폭풍우가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충격에 빠진 민준의 몸을 감쌌다. 그리고 아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안아보는 아들이었다. 아이는 그의 품에 안겨 가만히 있었다. 아버지를 떠나보낼 수 없다는 듯이 그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다. 지훈은 별장을 빠져나오며 밤하늘을 보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이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한서연의 몰락은 그녀가 쌓아 올린 제국만큼이나 떠들썩하고 극적이었다. 세기의 재판이라 불린 그녀의 재판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강지훈이 넘긴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고 그가 구축한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그녀의 변호인단은 속수무책이었고 과거 그녀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이들은 모두 등을 돌려 자신들의 죄를 감면받기 바빴다. 결국 한서연은 납치, 살인교사, 수조원대 횡령 등 수십 개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도 단 한마디의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는 오직 방청석에 앉은 강지훈만을 향해 있었다. 그 눈에는 후회 대신 마지막까지 꺼지지 않는 증오와 집착이 담겨 있었다. 거대했던 유진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정의는 그렇게 더디지만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왔다. 몇 달 후 서울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남쪽의 작은 바닷가 마을, 강지훈과 민주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낡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2층 집, 짠내 섞인 바닷바람,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갈매기 소리, 모든 것이 지난 6년간의 지옥 같던 시간과는 정반대였다. 강지훈은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전사도 어둠 속의 숨은 요원도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저 한 아이의 아버지였다. 처음 얼마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6년 동안 어머니라고 불렀던 여자에게서 받은 상처와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라는 존재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다. 아이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가끔은 지훈을 아저씨라고 불렀다가 스스로 놀라 입을 다물곤 했다. 지훈은 그런 아이를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잃어버린 6년의 시간을 조급함으로 채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아침밥을 만들고 아이의 도시락을 싸고 잠들기 전에는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동화책 속의 아버지가 아들을 꼭 안아주는 장면이 나올 때면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지훈의 품을 파고들었다. 두 사람의 상처는 그렇게 아주 천천히 서로의 온기를 통해 아물어 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앨범을 정리하다가 아내의 사진을 보고 있는 민준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인의 모습. 지훈은 조용히 아이의 옆에 앉았다. 네, 진짜 엄마야. 이름은 서윤이고 세상에서 널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그는 아내와의 첫 만남, 그녀가 얼마나 따뜻하고 용감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주는 사진 속 엄마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아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날 밤 민주는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잠이 들었다. 아이의 방에서 나온 지우는 테라스에 서서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그의 옛 동료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 생각났다.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 달라는 그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었다. 그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나의 전쟁은 끝났어. 이제 나에겐 더 중요한 임무가 생겼으니까. 그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평화롭게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새로운 임무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한 아이의 세상을 지켜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시간이 흘러 첫 번째 가을이 찾아왔다. 지훈은 민준의 손을 잡고 아내의 묘를 찾았다. 작고 소박한 무덤 앞.
지훈은 아들에게 아내의 이야기를 마저 들려주었다. 민주는 작은 손으로 직접 꺾은 들국화 한 송이를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과거에 대한 인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조용한 약속이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처음으로 지훈의 손을 먼저 잡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아빠, 우리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그 순간 지훈의 세상에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래, 아들,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 다시 1년이 흘렀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여름날의 해변. 민주는 이제 더 이상 황금 새장 속의 외로운 아이가 아니었다. 아이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파도를 향해 달려가며 까르르 웃고 있었다. 그을린 얼굴과 훌쩍 자란 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의 눈동자에 가득한 생기와 행복. 지훈은 백사장에 앉아 그런 아들의 모습을 평화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민준이 무언가를 발견한 듯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다. 아빠, 이것 좀 봐요. 제가 찾았어요. 아이의 손바닥 위에는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조개 껍데기가 놓여 있었다. 지훈은 활짝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미소였다. 정말 예쁘구나, 아들. 그는 아들을 품에 꼭 안았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들에게는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수많은 날들이 있었다.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향해 함께 걸어갔다. 아버지와 아들의 발자국이 하얀 모래사장 위에 나란히 새겨지고 그 위로 따스한 햇살과 시원한 바닷바람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